안녕하세요. 정신없는 일상 속 조용한 쉼터, 은근히 조용한 라디오, 은조라오의 은조입니다. 오늘도 여러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한번 모아봤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분명 얼마 전에 이제 막 2024년이 된 것 같았는데 벌써 곧 2025년이라고 합니다. 2025년에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첫 번째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올해 21살이 되었고 22살을 코앞에 두고 첫 연애를 하게 된 한 명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태 연애 한 번 못하다가 얼마 전에 친구의 소개로 첫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연애하고 있다는 게 실감도 안 나고 낯설기도 하지만 첫 연애답게 나름 풋풋하게 연애하고 있습니다. 마냥 행복할 것만 같은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좀 심란해졌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준 친구는 저와 매우 친한 친구입니다. 서로 부모님도 친하셔서 어릴 적부터 친구였어요. 한마디로 서로 모르는 게 없는 친구입니다. 반년쯤 전에 그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저에게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해보라고 응원해줬는데 그 여자는 자기를 정말 친구로만 본다며 마음을 정리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여자에 대한 말이 없어서 마음을 정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여자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3개월쯤 전에 친구와 제가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서 보고 자신과 같은 학교의 여사친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며 소개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가 소개해준다고 하니 좋다고 소개받았고 서로가 마음에 들어 사귄 지 지금은 2달 반쯤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친구랑 술을 마시는데 친구가 웬일로 취해서는 여자친구한테 잘해주라며 저를 붙잡고 한참을 연설을 했습니다. 친한 친구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자꾸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취한 걸 처음 보는 데다가 뭔가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뭔가를 놓치는 기분? 그랬는데 얼마 전 여자친구의 친구를 만나고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눈치챘습니다.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친구, 저는 이렇게 셋이 한번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분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인기가 많다고 이야기하길래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사람이니까 하며 흐뭇하게 듣고 있는데 누구누구도 얘 좋아하고 땡땡이도 얘 좋아하고 이러면서 여자친구를 좋아했던, 좋아하는 사람들 이름을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당황해서 옆에서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그 친구분은 웃으면서 왜 맞잖아 하는데 저는 평소라면 그냥 웃고 지나갔을 대화에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이름 중에 제 친구의 이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잘못 들은 건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으니까요. 그래서 동명이인인가 보다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별말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자꾸 저의 머리로는 그 사람이 내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나는 게 반년 전쯤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 좋아하는 여자가 같은 학교의 사람이라는 것과 얼마 전에 술 마시고 저에게 잘해주라며 거듭 부탁하던 모습이 제가 확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대놓고 너 내 여자친구 좋아하냐고는 못하고 혹시 반년 전쯤 너가 좋아한다고 했던 여자분 아직도 좋아하냐고 물어봤어요. 순간 좀 당황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더니 아직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고백은 해봤냐? 그 여자분 남자친구는 있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묻길래 저는 내가 연애하고 있으니 너도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기에 그런다. 그리고 전에 네가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좀 우물쭈물하더니 대답해줬습니다. 고백했다가 친구로 남기로 했고 그 여자는 자신이 마음을 정리한 줄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고. 대화에서 그 어디에도 그 여자가 내 여자친구라던가 제 여자친구의 이름이라던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미 제 머리에서는 그 여자가 제 여자친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차마 그게 내 여친이냐고 물어보진 못하고 알았다고만 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면 할수록 이걸 말해야 할지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와 여자친구 두 사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좀 답답했습니다. 전 두 사람 다 잃고 싶지 않은데 제가 이걸 알아차려 버림으로써 이 관계가 끝날까봐 무섭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면 제 3자의 말실수에 의한 상황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 진짜 이분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친구분이 사연자분의 그 여자친구를 좋아하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친구의 친구가 괜히 말 한 번 잘못 꺼내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당사자가 말실수해서 뭐 이런 일이 생길 때도 물론 갑갑하고 답답하지만 이제 당사자들이 실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막막할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으니 확실한 판단도 힘들고 그렇다고 사실 확인을 하자니 관계가 무너질까봐 무섭기도 하고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엔 강렬하게 맞다고 온몸으로 외치는 그 감이랄까? 이게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그 감이 강렬할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스토리, 그러니까 전 이런 일을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저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일단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래도 불확실한 일에 끙끙 앓기보다는 이러든 저러든 확실한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저도 근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와도 연락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둘 다 잃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자 끙끙 앓을 것 같기도 해요. 부디 모두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상황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소 온도님 방송을 보다가 라디오 시청자 사연을 모집하신다고 해서 사연을 제보해봅니다. 내용은 과장 없는 실제이지만 표현은 좀 과장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종종 외국인으로 오해를 받곤 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가끔 말이죠. 그중 사건은 제가 대학교에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룸메 2명과 함께 자취하던 중이었는데 보통 룸메들은 주말에는 집에 돌아가고 저 혼자 자취방에 남을 때가 많았습니다. 자취방은 남자 3명이 자취하다 보니 평일에는 좀 지저분해지는데 주말에 몰아서 환기도 하고 청소를 하곤 했죠. 그날은 일요일 오전 일찍 일어난 저는 창문도 모두 개방하고 현관문도 활짝 열어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하는 저의 몰골은 아마 처참했을 겁니다. 전날 혼술을 해서 팅팅 부은 얼굴, 떡진 머리, 씻지 않아서 꾀재재하고 상반신 탈의 상태의 반바지. 누가 보면 신고당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다행히도 신고당할 일은 전혀 없었죠. 제 자취방은 다세대 원룸 건물에서 가장 위층, 거기에 복도 끝방이었거든요. 찾아올 사람도 볼 사람도 없어서 주말에 그런 꼬라지에 현관문을 활짝 개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청소를 마치고 보니 점심때가 되었고 저는 배달 어플을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제가 현관 쪽을 쳐다보니 한 중년의 신사분이 서 계셨습니다. 말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깔끔한 정장 차림에 빛이 나는 구두. 똑똑이라고 노크 소리를 흉내내는 중후한 목소리는 굉장히 인자한 인상을 남겼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근처 교회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지방대학교에 다니며 자취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대학교 근처에는 일반 주민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또 대한민국에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반드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들은 인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것이 일요일 점심때 제 자취방으로 전도사님이 오시게 된 이유였습니다.
전도사님은 저를 향해 인사를 건넸지만 당시 저는 귀찮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거절의 제스처와 함께 아, 교회 안 다녀요, 괜찮아요, 안 믿어요 라는 대사를 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X자로 만들면서 아 라고 교회 안 다녀요 라고 말하려는 순간 전도사님은 중국 분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후에 돌이켜보면 당시 저는 굉장한 속도로 사고회로가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저는 중국인 연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실행했죠.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응 이라고 대답했고 혼신의 힘을 다해 중국인 연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저의 그런 혼신의 발악에도 계속 전도를 이어나가려 하셨습니다. 아, 교환학생이시구나.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말 잘 알아들으시네요?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던 전도사님. 허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사실 자취하기 1년 전 저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의 연기 스승 맹수를 만났죠. 맹수는 저희과 동기의 기숙사 룸메이트인데 중국인 교환학생이었습니다. 한글로는 명수, 하지만 원발음이 맹으로 들려서 우리는 그를 항상 맹수라고 불렀습니다. 제 친구는 평소 잘 안 씻는 맹수를 자주 구박했는데 항상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 나오던 맹수의 대처법,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한국말 조금. 아, 그러시구나. 우리 친구는 중국 어디서 왔어요? Where are you from? 전도사님은 과연 프로다웠습니다. 언어의 장벽에 아랑곳하지 않고 포교 활동을 이어갔지요. 하지만 저도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 아, 베이징. 북경에서 오셨구나. 이후로 전도사님은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셨지만 저는 연신 몰라요 하면서 중국인 연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요 앞에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결국 전도사님은 씁쓸한 미소와 함께 저에게 팜플렛을 쥐어주시곤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승리였죠. 전도사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배달시킨 짬뽕밥에 전날 먹다 남은 소주를 반주 삼아 승리를 자축했고 한동안 제 사연은 술자리에서 재미난 안주가 되어 친구들과 같은 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교문 밖을 나설 때 저는 다시 한번 그 전도사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학교 측에 허가받고 교문 앞에서 전도 및 행사 홍보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약간의 당혹감이 생겼지만 설마 알아보겠어 라는 생각에 전도사님 앞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은 씩 웃으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시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중국 영화에 나오는 폭언 자세를 취하며 대답했습니다. 시에시에. 이후 한동안 저의 별명은 중국 영화 연문의 주인공인 엽사부였습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학교 앞에서 하는 전교 홍보는 저희 학교만 있었던 게 아니었네요. 저는 다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건 줄 몰랐어. 근데 옛날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습지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앞에 와 있는 건 많이 봤는데 아니구나. 종교도 있었구나. 생각을 안 하고 싶었던 거가 기억을 못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흔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해가지고 내가 다녔던 학교 앞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종교 단체에서 나와서 했었네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학교 다닐 때 종종 종교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안내서랑 조그만 간식, 음료를 나눠주는 걸 자주 봤는데 성인 돼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자주 봤는데 저는 보통 못 본 척 지나가거나 쫓아오는 경우에는 못 들은 척 자주 했어요. 이제 자주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해봤자 못 본 척 하거나 쫓아오는 거를 이제 못 들은 척 하는 거였는데 연기를 하는 분도 계시는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바로 상황을 판단을 하고 연기를 할 수 있는 그 순간 대처 능력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런 순간 대처 능력이 전혀 없어가지고 항상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이렇게 할 걸 후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순간 대처 능력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바라는 건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 순간 대처 능력 자체도 너무 부럽고
말도 되게 머리 회전이 진짜 빠르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부러워요. 그저 부럽네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막 제비가 날아들 여름 무렵. 때는 대머리 아저씨의 머리가 반짝일 한여름 무렵. 저는 이유 없이 기분이 나빠져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성적표를 들고 오시더니 성적이 이게 뭐냐며 저를 다그치시더군요. 저는 그때 왠지 모르지만 엄청 화가 나서 어머니가 들고 계신 성적표를 뿌리치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마침 눈앞에 가방 크로스백이 눈앞에 보이길래 짐을 하나둘씩 싸기 시작했죠. 뭐에 홀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우리 집이 단독주택이라 제 방 창문을 열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마침 턱이 무진장 높았는데 제 방 앞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어서 그걸 밟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나 세상에 바로 앞에 할머니가 계시네요. 손자야, 어디 가니? 아, 할머니,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PC방을 갑니다. 하고 저는 버스 정류장을 향했고 신발이 없었는데 정말 우연히도 우리 집 앞 쓰레기장에 신발 한 켤레가 있더군요. 그 신발을 주워 신고 버스 정류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당장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버스표를 끊었죠. 그때 제 나이 15세,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내려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저는 분명 낮에 가출을 했는데 어느덧 해가 지고 담배를 피우는 불량배 아저씨들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담배를 피우면 전부 좀 노는 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쭈글쭈글하게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왜 무섭게 생긴 진짜 가출 청소년처럼 생긴 사람들이 다가오더군요. 저는 그 길로 튀었습니다. 그래봤자 옆 공원이었지만 옆 공원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 매우 아늑해 보이더군요. 들어가 보니 어머나 세상에 에어컨이 설치된 화장실이네. 좋아, 이제 여기가 내 아지트라고 들어가서 밤 12시까지 거기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낙서하고 놀았어요. 심심해서 헬리콥터도 적어보고 그 당시 제 수중에는 그때 4만 원의 돈이 있었는데 눈앞에 편의점이 있길래 들어가서 육포를 사 먹었어요. 영화에서 봤거든요. 육포는 아껴 먹을 수 있다고, 오래 먹을 수 있다고.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더군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새벽 1시더군요. 주변에 경찰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 찾을 땐 항상 보이던 경찰서랑 파출소가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처 없이 길을 걷기 시작했죠. 터벅 거리면서 가는데 표지판을 보니까 저쪽에 검찰청이 있대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경찰서와 검찰청이 무슨 차이인가 하다가 이름 비슷하니 똑같겠지 하고 검찰청 표지판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마침 검찰청이 앞에 나오대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생긴 건 법원같이 생겼지. 경찰차는 없지. 불은 다 꺼져 있지. 그래서 앞에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차가 쭉 들어가더니 웬 취객을 데리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앞에 지금 생각해보면 당직실 비슷한 거기에 집어넣길래 아 그래 이거다 했죠. 경찰 아저씨들 그냥 지나가길래 안녕 해주고 더 신기한 건 경찰 아저씨가 그냥 갔어요. 뭐지? 그 시간대에 제가 애였는데 하긴 그때부터 좀 늙어 보이긴 했어요. 애처럼은 안 보이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당직실 문도 받겠다 문을 똑똑했죠. 누구세요? 하고 나오길래 가출 청소년인데요? 했더니 처음에는 예?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이 이 세 글자로 단어 설명이 되죠. 그래서 제가 가출을 했는데 경찰서는 못 찾겠고 여기도 혹시 비슷한 데 아닌가요? 하니까 따지고 보면 맞는데 하면서 절 들여보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니? 물어보길래 경상도에서 왔다고 하니 한 번 더 미친놈 보듯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인적 사항을 말했죠. 근데 마침 근처 일산 쪽에 외삼촌이 계셔서 절 데리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생겼는데 거기에 계신 형사 4분이 야식을 뭐 먹을지 토론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짜장면,
어떤 한 분은 짬뽕이래서 중국집으로 통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육포밖에 안 먹어서 배가 고프잖아요. 온종일 먹은 게 육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기 혹시 치킨은 안 되나요? 했더니 메뉴를 치킨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후식이 치킨, 내내 치킨 이렇게 열심히 고르고 있는데 저는 지코바 순살이 먹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지코바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먹다 보니까 외삼촌이 왔네요. 외삼촌이 딱 들어오는데 형사들 사이에서 치킨을 해맑게 뜯으며 먹고 있는 절 바라보더니 뒤통수를 한 대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받으니까 야, 이 새끼야, 너 새끼 지금 거기서 뭐해? 치킨 먹어요. 그리고 한 3초간 침묵이 찾아왔어요. 외삼촌 집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기차를 타고 혼자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집 앞에서 집에 못 들어갔어요. 옆집 사는 친구가 3일간 제 밥을 챙겨줬죠. 어머니가 집을 못 들어오게 하셨거든요. 3일 동안 진짜 노숙자의 느낌이 뭔지 알았어요. 여름이라 다행이었지. 네, 세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중학생 때 정말 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신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다들 이런 시기 한 번쯤은 거치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 모범생이었어요. 공부 못하는 모범생. 그래도 범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시니 집을 말없이 나온다던가 이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해요, 우리.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세 번째 이야기처럼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사실 비밀이라고 하기는 좀 별일 아니기도 한데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하는 제가 이 이야기는 신기하게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누군가에게 말해보고 싶어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때는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었어요. 보통은 같은 반 친구끼리 방을 썼는데 저희 반에 몇 명은 갈라서 딴 반 친구들 방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이 불만이 많았었어요. 왜 우리만 갈라놓냐? 우리도 같은 방 쓰고 싶다. 그런데 우리 말이 교관들에게 먹힐 리가 없죠. 그래서 저랑 저희 반 서너 명인가 같이 다른 반의 방에 밀어 넣어지고 나머지는 또 다른 방으로 보내졌습니다. 근데 그 다른 반 애들이 눈치를 엄청나게 주더라고요. 쟤네 왜 여기 있냐? 우리 반도 아닌데 왜 이 방 쓰냐? 불편하다 등등. 뭐 지금은 그 친구들이 소속감이 강해서 그랬나 보다 하며 조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초등학생일 때의 저와 제 친구들은 조금 상처였습니다. 우리도 여기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닌데. 이 사연의 본격적인 전개는 이제 시작됩니다. 이런저런 활동이 끝나고 취침 시간이 와서 모두 이불을 깔고 펴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들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간간히 교관들이 빨리 자라고 누가 시끄럽게 떠드냐고 소리 지르는 것도 들으면서요. 저는 제 집이 아닌 곳에서는 잠을 잘 자지 못해요. 그래서 새벽에 자꾸 자다 깨다 반복했죠. 그런데 옆에서 자던 다른 친구가 제 이불을 휙 하고 잡아당기면서 욕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하는지 몰랐는데 이불을 한 번 더 당기면서 왜 자기 이불을 다 가져가냐며 혼자 궁시렁대고 욕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초특급 초강력 소심쟁이였던 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만 꼭 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왠지 눈을 뜨면 욕을 엄청나게 먹을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친구가 본인의 친구와 화장실 간다고 나가면서 재수가 없다. 왜 내 옆에서 자냐. 내 입을 다 뺏겼다 등등 험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자꾸 자다 깨다 했었고 계속 이불을 덮고 있어서 그 말이 좀 의아했지만 혹시라도 정말 저 친구의 이불을 뺏었나 싶어 그 친구가 나가고 몸을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그 친구 자리 발 쪽에 찌그러져 있는 이불 하나. 네, 자다가 이불을 차버리고 옆 사람의 이불을 뺏은 건 제가 아니라 그 친구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욕먹은 게 분하지만 초강력 소심쟁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이불을 들어서 그 친구 베개 쪽에 던져놓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그 친구가 돌아오고 그 이불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 친구와 같이 화장실을 갔던 친구는 네 이불 여기 있네 라고 말하던데 그 당사자는 정작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그 친구들이 누울 때까지 혼자 숨죽이고 가슴 졸이다가 잠이 든 것 같아요. 눈 떠보니 아침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날 일을 다 잊고 소심함도 많이 덜어내고 잘 살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혼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네요. 들어보니 별거 아니죠? 이 별거 아닌 이야기를 이상하게 아무에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길래 한번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오해받는 거야말로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 내 성격이 소심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한다고? 그건 정말 본인만이 알아요. 그 답답함. 저도 이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오해도 많이 받고 모함도 받고 하지만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정말 혼자 눈물 콧물 짜내던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 답답한 일이 이제는 덜 하긴 한데 아직도 아예 없다고는 못해서 조금 눈물이 나네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라디오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저는 아직은 라디오 진행하는 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물론 너무나도 해보고 싶었고 여러 번 엎어졌고 많이 미뤄졌다가 드디어 정말 제대로 해보자 하고 있는 거라 신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아직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사람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법. 앞으로 더 노력하면 좀 더 매끄럽게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시간 내서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다음에도 여러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근히 조용한 라디오 은조라오의 은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